때는 2006년 1월 경주의 한 병원이야. 27살의 여성 최 씨가 병실을 지키고 있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침대 위에는 생후 9개월 된 딸 수빈이가 있어. 수빈이는 최 씨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 입양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갑자기 우리 수빈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간헐적인 경련을 일으키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혈을 해. 장출혈까지 일으킨 거야.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간헐적인 경련이고 우리 경기한다고 하듯이, 두 번째는 다량의 하혈이고, 그러나 원인은 불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빈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쵸. 그런 최 씨를 보면서 병원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해. 치료비 내느라 힘드실 텐데 후원 방송에 나가보는 건 어떠실까요? 사실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야. 최 씨는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다시 보내는 게 없으냐고. 그래서 학원 됐다니 원했다니 포기할 마음도 없고, 애기가 제가 물건 잡고. 자, 이렇게 방송으로 또 기사로 수빈이의 사연이 소개됐어. 반응은 어땠을까?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요? 맞아. 네. 반응이 뜨거웠어. 방송사에 1,500만 원, 신문사에도 700만 원이 모금됐다고 해. 따뜻한 세상이지. 하지만 모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수빈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 방송 2개월 후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 이 최 씨 부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 원래 자기 아기들? 사실은 수빈이를 입양하기 2년 전에 최 씨는 친딸을 잃었어. 이미 같은 아픔을 겪었던 거지. 야, 이거 무슨 기구한 운명이냐. 최 씨 나이 22살 때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 딸 서연이가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대. 집보다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결국 생후 2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최 씨는 그때를 떠올리면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해. 그래서였을까? 최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시작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던 최 씨가 한 가지 결심을 해. 그리고 이곳을 찾아가. 그게 어딜까? 수빈이를 만난 곳. 맞아. 바로 입양기관. 왜 아이를 입양하려는 거예요? 첫째를 잃고 나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아이를 잃을까 봐 너무 무서워요. 첫 딸 서연이의 죽음이 혹시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 질환 때문이 아닐까? 그게 두려워서 낳지 않고 입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또 혹시 내 탓인가 해서 오죽하면. 맞아. 둘째 딸 수빈이를 떠나보내고 2년 후 최 씨 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 최 씨 부부가 큰 결심을 했어. 셋째 딸을 입양한 거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그치. 이름은 민서. 하지만 그 웃음은 또 오래 가지 못했어. 또 아파? 입양을 한 지 한 달 만에 이 아이가 또 아프기 시작한 거야. 민서는 수시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입퇴원을 반복하게 돼. 2010년 1월 14일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최 씨의 다급한 외침에 의료진이 달려가. 민서가 얼굴이 퍼렇게 질린 채 보니까 숨을 쉬지 않아.
서둘러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 마사지를 한 결과 다행히 호흡은 돌아왔어. 하지만 민서는 다시 깨어나지는 못했어.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만 거야.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조용히 죽음과 싸우던 민서는 2달 후에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해. 새 아이가 연이어서 죽음을 맞이했어. 이상한데요. 왜? 연달아서 이렇게 이게 우연일 수 있나 싶은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 이상하게 지금 매일 와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큰 애가 오줌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이쁘지 않은 있어요. 쭈삐쭈삐 쓰고 어떻게 죽었는지 진짜 애기 무슨 좀 엄청 발견했어 진짜. 하지만 소문은 소문대로만 남았어. 더 이상 새 아이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찰서에 이 한 남자가 찾아와. 아이 셋이 죽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이 사건 한번 파봐야 한다니까요. 세 자매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한 남자.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18년간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보험범죄수사팀 SIU 거기에 이제 입사를 했죠.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 보험회사에 소속된 민간 조사단이야.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고향 후배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돼. 형님,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건이 하나 있어서요. 아이 셋이 연달아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이 셋째 딸 민서가 김 조사원의 보험회사에도 가입돼 있었어. 고향 후배 보험회사랑 김 조사원의 보험회사 양쪽에서 아이들 보험금이 지급됐던 거야. 가장 이상한 점은 따로 있어. 바로 아이들의 증상. 둘째 수빈이의 증상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어? 근데 경련 일으키고 하혈하고. 수빈이는 감염성 설사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어. 첫째 딸 서연이도 장염으로 입원을 했다고 해.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출혈로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쏟아냈대. 민서 역시 장염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어. 세 아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던 거야. 그러면 아이들의 사망 원인은 뭐였을까? 첫째 딸 급성 호흡 부전. 둘째 딸 수빈이 역시 급성 호흡 부전. 셋째 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세 아이 모두 세 아이 모두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는 뜻이야. 뭔가 의도된 느낌이에요. 김동영 조사원은 이렇게 생각했어. 세 아이의 죽음 뒤엔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 그래서 사건 서류를 들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간 거지.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가. 수사팀장의 지시로 이태호 형사가 수사를 맡았어. 자, 그렇다면 어디부터 수사해야 할까? 질병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고의로 아이들을 사망하게 만든 거라면 가장 먼저 의심이 가는 사람 누굴까? 부모님? 부모님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엄마. 그럼 정말로 최 씨는 보험금을 노린 걸까? 아이들 보험을 몇 개나 들었을 것 같아. 일단 첫째 딸 서연이 앞으로 한 건, 둘째 딸 수빈이 앞으로 한 건, 셋째 딸 민서 앞으로 3건의 보험을 들었다고 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어. 그거 되게 너무 많이 내는 건데 사실? 게다가 이 최 씨 부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집도 아니었어. 빚을 지고 있는 형편에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액수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이 형사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해. 동네 이웃 아주머니 상대로 탐문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아주머니가 딱 이야기해 주는 게 장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젖병 소독이라든가 모유 수유도 안 했고 그냥 뭐 두유를 그냥 젖병에 이어가지고 애한테 물려버리더라. 자, 물론 아직 진실은 알 수 없어. 자, 수사를 계속하던 이 형사는 입양기관을 찾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100% 확신을 얻게 돼. 둘째 같은 경우는 미리 태아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입양은 한 두세 달 뒤에 입양을 했는 걸로 알거든요. 얘기를 나눈다 하면 제가 애기를 닮았다고 하니까 이거 불문이 했거든요. 이거 불문이 했거든요. 속였어? 최 씨가 보험 설계사한테 임신을 한 척 속여서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게 그렇게 허술하게 가입이 돼? 게다가 가입할 때 이런 질문도 했대. 그 의료비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보험은 뭐가 있어요? 이거는 고의적이다. 보험금 노리고 고의적으로 아마 입양을 했는 거다라고 그때 확신한 겁니다. 그렇게 최 씨가 받은 보험금 얼마였을까? 세 아이 모두 합쳐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적지 않은 액수지. 그런데 이게 한 번 청구할 때마다 받은 보험금은 몇십만 원 수준이었어. 이게 무슨 의미겠어? 6천만 원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이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수사를 계속하던 중에 이 형사는 뭔가 묘한 단서를 또 하나 마주하게 됐어. 1월 14일은 민서가 뇌사 상태를 일으킨 날이야. 네. 그날 같은 병실에 있던 여고생 정량이 간호사한테 뭔가를 이야기했대. 이번 환자 누구가 말에 의하면은 엄마가 커튼을 치고 애를 입을 막고 있다. 그 친구가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자리가 제 옆자리였어요. 그쪽은 이제 창가 쪽 자리였고 저는 그 옆자리였는데 아줌마가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중환자실 갔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웃으면서 다니고 자, 민서가 경기를 일으켜서 중환자실로 갔을 때 엄마 최 씨가 웃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지 저거는. 여기가 아군병실이라서 애기들이 전부 다 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숨을 쉬고 잠을 자겠대요. 근데 이치 막 창가에서 들어오는데 실루엣이 보이는데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숨 못 쉬는 소리 있잖아요. 윽 이러면서 놀라서 얼어붙어 있는데 그때 최 씨가 쓱 돌아봐. 정양과 눈이 딱 마주쳤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대. 잠시 후 최 씨가 커튼을 확 젖히더니 간호사를 부르기 시작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지가? 그날 중환자실로 실려간 민서는 질식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어. 자, 이 사건 살인 사건이야. 이 형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검사를 만나. 그런데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기를 주저해. 왜요? 이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행여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하기라도 하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야. 고민하던 검사는 그러면 자백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자백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정도는 내가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최 씨의 거주지로 향해. 거주지로 찾아갔던 것 같은데 영장 집행하러 거기 가니까 울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울산에 있는 병원에 아마 진료받고 나오는 걸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자기 말로는 그 병원에 온 게 뭐 임신을 하기 위한 그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최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를 받아들였다고 해. 그렇게 최 씨를 상대로 신문 조사가 시작돼. 젖병 소독도 안 하고 애한테 두유를 먹이면 어떡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셋째 병실에 있을 때 아이 입은 왜 막았어요? 그래. 이 질문엔 입을 꾹 닫고 대답을 피해. 1차 조사가 끝났을 때 누군가 최 씨를 찾아와. 그게 누구였을까? 남편? 최 씨의 남편이야. 남편은 몰랐을까요? 이 남편은 아이들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뛰어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아이, 바보 같은 사람 그래도 좀. 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은 고스란히 최 씨가 챙겼던 거야. 이 형사는 최 씨의 남편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줬어.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실로 들어간 남편은 잠시 후 밖으로 나와. 이제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 2차 조사가 시작됐어. 그리고 최 씨는 순순히 입을 열었어. 진짜? 응. 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최 씨. 첫째 딸 서연이를 병으로 잃었다고 해.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수익이 생겨 보험금을 받게 된 거야. 애가 아프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첫째 딸의 죽음을 겪으면서 학습을 한 거야. 어떻게 사고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죠? 최 씨의 검거 소식은 온 세상에 알려졌어. 아, 키우려고 했는데 가정적으로 힘들게 오셔가지고 안 돼서 그렇게. 저게 변명이 안 되시는 무슨 소리야. 왜 우시는 거죠? 왜 우시지? 감정이라는 게 있었으면 그 전에 그런 범행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카메라 앞에서 오열을 하는 최 씨를 보면서 이 형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대. 저한테 진술할 때는 그렇게 어떤 반성을 뉘우칠 만한 그런 자백은 아니고 부인하다 나중에 시인하면서 그냥 어떤 소극적인 자백 이 정도가 다 했는데 갑자기 인터뷰하니까 오열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잖아요. 자,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재판을 앞두고 최 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있거든. 앞은 안 보이는데 길은 없고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 변호사 좀 선임해 주세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는데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구해달라는 게 더 중요한 용건인 것 같지.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과연 무엇이 그녀의 진짜 얼굴일까? 아이 아플 때 웃었던 얼굴이지. 최 씨는 살인과 상해치사,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대신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던 중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점이 인정이 되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 15년밖에 안 받았어요? 아이 셋이 죽었는데 15년? 근데 이마저도 최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어. 하지만 항소심에서 기각이 되면서 그 15년형이 확정이 됐어. 형량으로 갚을 수도 없어요,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악의를 알아채지 못했어. 하마터면 이대로 묻힐 뻔했던 거야. 하지만 이를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지.
경찰서를 다니며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매달린 김동영 조사원. 그 목소리를 듣고 수사를 시작한 이태호 형사님.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증언해준 어린 목격자 정양. 만약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부족했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거야. 정말 밝혀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자가 됐을 것 같아요. 커다란 악의 앞에서 한 사람의 선의는 약해 보이지만 여러 사람의 선의가 모이면 그 악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이분들이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닐까.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에 단 한 사람뿐인 조선인이다. 조국을 빼앗은 나라의 대표팀이라는 딜레마. 김용식 선수야. 너무 외로웠을 것 같은데. 울분은 우선 적고 선진 축구 기술을 배워와야 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가 있어. 설마 절망적인 상황이네. 수비의 선두에서 김용식 선수가 분투를 하고 있어. 일본은 이 경기를 베를린의 기적이라고 불러. 생각을 거듭하던 김용식 선수는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안. 이런 다짐을 했어.